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기도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계속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현재 큰 불길은 으로 통하는 계단실이 있는데 그쪽으로 탈출을 못한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유독성 연기를 흡입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불이 커지면서 피해를 보셨는 걸로 지금. 안녕하세요. 공업인 DLG의 황교호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아리셀이라는 배터리 공장에서 큰 화재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고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사고가 지난 6월 24일에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오전 10시부터 이 사고가 있었고, 아침에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접하시고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당시에 처음에는 큰 규모의 사고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 12시 넘어가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화재 사고로 돌아가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공장은 리튬 1차 전지를 제조하는 공장이었는데, 당시에 이 화재 사고로 한국인 5분,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이셨던 중국인 17분, 라오스인 1분이 안타깝게 희생이 되셨고, 그리고 부상자도 8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당시 화재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보면요. 그때 10시 31분에 공장 3동 2층에서 최초 화재가 이제 발생을 했고, 그로부터 23분 만에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23분 만에 이렇게 소방대응 수위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화재가 굉장히 급속히 발전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이 리튬 배터리 화재가 얼마만큼 위험한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화재가 계속 발생을 했는데, 다음날 오전 8시 48분 에 이르러서야 이제 완전 진화가 됐고, 결국 22시간 만에 화재가 잡힌 그런 좀 안타까운 화재였습니다. 지금 요 화재가 발생했던 아리셀 공장을 보면요, 리튬 1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1차 전지와 2차 전지, 보통 리튬 전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2차 전지를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2차 전지는 충전을 할 수 있는 전지를 2차 전지라고 하고, 이거는 충전과 방전을 여러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다회용, 여러 번 쓸 수 있는 그런 전지입니다. 근데 요번에 사고가 났던 곳은 1차 전지를 만드는 것이고요. 1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충전이 고려가 안 돼 있는 전지고, 그리고 한 번 쓰면 버리는, 우리가 소위 건전지라고 하는 그런 전지를 다 1차 전지라고 합니다. 이런 건전지, 한 번 쓰는 전지 중에 리튬을 베이스로 해서 만드는 전지를 제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CCTV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었는데,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이 배터리 화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불과 9시 24분, 이제 일상이라고 써 있죠.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은 일상, 이런 평온한 모습인데 10시 30분 03초에 처음에 폭발이 아주 조그맣게 연기 형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선 불과 12초 만에 연기가 막 퍼지고 그 다음에 25초, 정말 25초라고 하면 펑 터지는 걸 보고 나서 조금만 지나더니 이렇게 큰 화재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계속 해가지고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3초 만에 또 3차 폭발이 일어나고 이거를 보고 놀라가지고 오신 직원분들이 소위 ABC 소화기라고 하죠. 빨간 소화기를 들고 오셔가지고 이제 소화를 시도를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이 2초 만에 또 4차 폭발이 일어나고요. 6초가 흐른 후부터는 뭐 거의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펑 하고 시작한 화재가 42초 만에 이 전체를 전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깜깜하게 만드는 그 정도의 화재로 확산이 됐고요. 이 화재 사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배터리 화재 사고들의 CCTV 영상을 보면 대다수가 다 이래요. 그러니까 한번 폭발이 딱 일어나는 화염이 보이자마자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특히나 실내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깜깜해질 정도로 연기가 자욱해집니다. 이게 이 공장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리튬 배터리 화재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 공장 안에서 탈출을 못 하시고 그리고 대피를 못 하셔서 희생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리튬 1차 전지가 무엇이냐를 아까 전에 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한 번만 사용하는 전지고요. 일회용 전지인데 음극에 여기 보시면은 리튬 금속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리튬 금속은 그냥 금속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시는 철처럼 그냥 은백색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철과 같은 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리튬 금속 덩어리를 음극에다가 꽂아 놓고 그 다음에 양극에는 약간씩 다른 화학 조성물로 만들어내는데 이 양극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은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화재 사고가 났던 이 아리셀 공장에서 만들었던 배터리는 요 염화티오니를 양극으로 쓴 요 배터리, 회색으로 표시한 요 배터리였고요. 이때도 당연히 음극에는 리튬 금속이 들어갔기 때문에 리튬에 의한 화재가 발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리튬 금속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많은 부분에서도 뭐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리튬은 물 반응성 물질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물 반응성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리튬 말고도 나트륨이라고 했던 소디움, 그 다음에 칼륨이라고 했던 포테슘,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이런 순수한 금속들이 물 반응성 물질로 구분이 되고요. 이 물 반응성 물질들은 그 단어 자체에서도 유추가 되지만 물과 반응을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튬 같은 경우는 물 분자가 H2O인데 리튬하고 물이 만나면은 수산화리튬이 되면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고 이 수소기체가 주변에 있는 산소와 만나고 그 주변에 열이 있거나 아니면은 스파크가 살짝 튀거나 이러면은 바로 폭발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발 내지는 화재를 일으키게 됩니다. 리튬의 이 무서운 점은 이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리튬 금속 덩어리가 200도씨 이상의 온도에 이제 도달을 하면은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직접 반응을 하면서 산화리튬이 생성이 되고 똑같이 굉장한 폭발력을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화재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리튬에 있어서 물 반응성 물질 중에서도 리튬의 또 다른 더 무서운 점인데 이 금속 리튬은 우리 공기 중에 가장 많은 원소로 차지하고 있는 질소하고 직접 화학 결합을 해가지고 질화 리튬이라는 물질을 생성을 하고 이러면서 질화 리튬은 또 물과 반응을 하면서 독극물인 암모니아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다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또 사람한테 직접 흡입을 하면은 사람이 그 자체로 손상을 입을 수 있고요.
리튬이 이런 물질이기 때문에 이번에 화재가 났을 때도 소방관분들이 물을 이제 뿌리면서 이제 소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리튬 금속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화재를 보면은 이제 어느 화재로 분류가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화재는 국제적으로는 A급 화재, 그 다음에 뭐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 K급 화재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A급 화재는 일반적인 화재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목재라든지 아니면 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면서 일어나는 화재를 A급 화재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뭐 휘발유라든지 이런 유류가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화재를 B급 화재라고 하고, 뭐 전기 합선 이런 것으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일어나는 화재를 C급 화재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리를 하시다가 요리유들이 너무 이제 과열이 되면은 식용유에 불이 붙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K급 화재로 분류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번 화재와 같이 금속 자체가 원인이 돼가지고 일어난 화재는 D급 화재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화재를 분류를 하느냐? 기본적으로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소화하는 방식이 좀 갈릴 수 있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튬 금속 같은 경우는 물을 만나면은 그 자체로 수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A급 화재에서 물을 뿌려가지고 화재를 진압한다,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즉 화재를 어느 급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식의 소화 방식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도 이런 식으로 A급, B급, C급에 적용할 수 있는 소화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D급 화재에 적용할 수 있는 D급 소화기가 따로 있고, K급에 특화된 소화기도 따로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뭐 식용유 화재는 A, B, C급 소화기로도 끌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은 전용 소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번 화재 때도 뉴스를 통해서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당시에 직원분들이 화재가 일어나고 나서 이 빨간 소화기, ABC 소화기라고 불리는 이 빨간 소화기를 들고 와서 바로 분사를 하지만 전혀 진압이 되지 않고 바로 주변에 있는 배터리로 옮겨 붙고 더 크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즉 D급 화재인데 ABC급 소화기를 썼기 때문에 진압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런 소화기들은 법률상으로도 이 소화기들이 어떤 성능을 가져야 되는지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화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이라는 법령을 찾아보시면은 A급, B급, C급 소화기에 대해서는 다 어떤 성능을 보여야 된다라는 규정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K급 소화기에 대해서 이런 규정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D급 소화기죠. D급 소화기는 국제적으로는 분류가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D급 소화기를 별도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곳들이 있는데, 아직 법령상으로는 D급 소화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능을 달성을 해야 된다, 이 정도 넘어가야 된다라는 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팔고 있는 D급 소화기도 성능이 이렇게 딱 균일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한편으로 다행인 거는 이번 화재 사고를 통해서 D급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 D급 화재 소화기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화재 사고를 보면서 법률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면은, 일단은 바로 생각나는 건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큰 재해라는 생각이 바로 들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래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이 되다가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이제 확대가 됐고, 당연히 이번 사고가 있었던 곳은 이 규모는 다 넘어서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은 안전보고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느냐 이걸 가지고 다툼이 되고 이거를 제대로 이행을 했다면은 충분한 역할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행했느냐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느냐를 살펴보고, 뭐 두 번째로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을 했느냐, 그리고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했느냐, 그리고 만약에 일정 부분을 도급, 용역, 위탁 등의 형태로 내려보냈다면은 그러한 관계에서도 안전보건 확보를 충분히 했느냐를 가지고 따져서 묻습니다. 여기서 경영 책임자는 당연히 경영의 최고 책임자를 의미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보건만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는 최고 헤드가 계시다면은 그런 분들도 같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경영 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제대로 설정을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가 배치되었는지, 그리고 특히나 뭐 이번 사고가 일어났던 제조 공장들에서는 유해 위험 요인이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개선 절차가 충분히 마련됐는지를 가지고 이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제대로 구축을 했는지도 살펴보고요. 안전보건 관련 예산 제대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거는 특히나 소규모 제조 공장들의 경우에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명목상으로만 이제 갖춰놓고 그에 대해서 실질적인 뭐 실태 파악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안 하고, 그리고 실태 파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에 적합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결국 안전 조치는 돈이 들어가는 문제고, 그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면은 형식만 갖춘 거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됐다고는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전 보건에 신경을 쓰고 그에 대해서 내가 돈을 투자를 해서 충분히 이행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도 당연히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꼭 평가 결과를 보고 그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사고가 난 공장에서도 이제 좀 마찬가지였는데, 제조 공정의 일부분 또는 상당 부분을 도급을 줬거나 용역을 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이 해당 공정에서 일을 할 때 충분하게 해당 공정에 대해서도 안전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나는 도급을 줬고 위탁을 줬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내용이 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다 이행했느냐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및 개선 조치를 이행했는지가 주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사고가 났던 곳은 3년 연속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큰 사고가 일어났고, 그리고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대피를 못했는데 이게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게 적절하느냐, 이 부분이 좀 많이 다툼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충실하게 안전교육을 하고자 할 만큼 충실했는지를 따져 묻게 되고요.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 조직을 회사 내에 두게 되어 있는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제대로 선입을 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도 살펴봅니다.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특히나 작은 사업체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다른 업무를 원래 메인으로 하시는 분인데 형식적으로 조직은 구성을 해야 되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형식적으로 두거나 아니면 그 하위 조직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했는지 여부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따져 묻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정말로
조직을 만들었다면은 제대로 조직에 걸맞게 충분히 실시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상대응 매뉴얼을 구비하고 훈련도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작은 기업들도 이게 비상대응 매뉴얼은 구비를 하고 계세요. 근데 현실적으로 훈련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적어도 일정 오후 시간에 1시간만이라도 꼭 훈련을 실시하고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적어도 대피 경로는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파견 근로자로서 공장에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근로자 파견법 관련된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청업체가 메이셀이라고 알려져 있고 원청이 아리셀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게 불법 도구, 불법 파견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다가 도급을 줄 때는 직접적으로 원청업체의 관계자가 작업 지시를 하거나 관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불법 파견인 경우는 작업 지시를 원청이 직접 하고 일일이 다 관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고용 관계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관계에서는 불법 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청은 아무리 하청을 줬다라고 해도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교육을 당연히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장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줘야 됩니다. 나아가서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만약에 그 위험 요소가 현실화됐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를 시켜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리튬 배터리의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위험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의 이제 관리 대상이기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보면은 상당히 자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그 리튬 배터리를 이제 보관을 할 때는 일정 양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사고 났던 것을 보면은 35,000개의 배터리를 한 곳에 보관을 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고 또 2019년도에 허가받은 보관 용량보다도 20배 가까이 리튬을 과다 보관을 하다가 적발이 됐었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발 이후에 개선 조치를 정말로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이제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번에 화재 사고 날 때도 보시면은 조그만 셀에서 탁 스파크가 터지면서 불이 붙었는데 주변에 있는 셀까지 한꺼번에 불이 붙고 그게 너무나도 큰 규모로 확대가 됐거든요. 배터리를 한 곳에 보관을 안 하고 적어도 분산 보관을 했다면은 화재가 정말 저렇게 큰 규모로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거나 적어도 지연을 시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과연 이렇게 배터리를 한 곳에다 보관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아직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수사 결과가 좀 더 나오면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리튬은 물 반응성 물질이기도 하고 또 인화성 고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했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안타깝게 이번 사고가 났던 곳은 스프링클러가 꼭 의무 설치가 돼야 되는 그런 의무 설치 장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클러 자체가 설치가 됐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진 않을 텐데 꼭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도 일정 수준의 소방 시설은 갖추고 운영이 돼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이번 사고로 희생이 되셨는데 외국인 근로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법 관련된 내용도 쟁점이 될 수 있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두 번째에서 안전교육을 충분히 했느냐 그리고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국인 분들에 맞춰서 언어를 다양하게 지원을 했느냐 이런 것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법 관련된 내용도 잠깐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좀 아쉬웠던 거는 이번 사고에서 피난시설과 방화시설이 제대로 잘 갖춰졌는지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것 같아요. 이번에 화재 사고가 났던 그 지점 바로 옆에가 출입구였는데, 결국 그 짧은 순간에 화재가 급속히 확대가 되면서 그분들이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출입구가 사실상 막힌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분들 대피를 못 하셨던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 옆쪽에도 원래 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문은 대피구로서 활용하기에는 이미 다른 물건들이 적치가 되어 있고 사용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 사고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지점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진압하기 어려웠다면은 대피가 가능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이번 사고를 보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으면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것들이 생기죠. 그런 걸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꼭 법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규정들을 그냥 단순히 만들고 우리는 만들었다라고 정부기관에 보여주고 이런 것에만 중점을 두지 않으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기왕 법에서 요구하니까 기왕 하신다면은 기왕 하시는 거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게 그렇게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청업체 근로자는 내 식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원청업체도 안전관리 의무 대상이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하청업체 근로자도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질을 다루는 사업장들이 우리나라 제조업체 중에서는 거의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위험물질을 다루는 곳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를 그 공정을 세심하게 살피시면서 관리 기준을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수가 줄면서 근로자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이제 고용을 하시고 쓰시면서 단순히 저 사람들을 관리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특히나 이런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정말로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언어 장벽을 뛰어넘어서 제대로 인지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들이 어쨌든 이런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는 건 사실은 다 비용이긴 해요. 비용이긴 한데 생각보다는 그 비용이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형식만 취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왕 하시는 거 법적 의무를 다 하시면서 정말로 이거를 우리의 경영의 문화로서 녹이고 사람을 우선시하는 문화, 사람을 소모품처럼 취급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꼭 정착시키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그 유족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아픔이 있으셨을 텐데 잘 마무리되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그런 조치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